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프고 밥 사 먹을 돈도 없다고 전화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돈을 챙겨 뜨거운 국을 들고 아들에게 달려갔지만 아파트에 들어서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즐거운 웃음소리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진실 앞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나라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의 시작. 제 인생은 오랫동안 폭포나 급류 없이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낡은 레이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첫 햇살과 함께 잠에서 깹니다. 일주일 내내 빵을 굽지 않았음에도 바닐라와 계피 향이 나는 커튼입니다. 그 냄새들은 이 낡은 아파트의 나무 바닥과 안락의자천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과거의 냄새, 제 유일하고 이루지 못한 꿈의 냄새입니다. 동네 길모퉁이에 저만의 작은 빵집을 차려 갓 구운 빵과 과자 냄새가 풍기는 곳. 하지만 인생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 어린 민준이와 저만 남겨두었고 그 꿈은 다시는 입지 않을 명절 한복처럼 조심스럽게 접혀 마음 가장 깊은 곳 장롱 선반에 넣어졌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이 나오는 날입니다. 저는 매끄럽고 시원한 주방 식탁에 앉아 지폐를 몇 묶음으로 나눕니다. 이건 월세 낼 돈, 이건 약값. 요즘 심장이 자꾸 말썽을 부립니다. 이건 쌀과 채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살 돈. 그리고 여기 가장 큰 묶음은 민준이를 위한 것입니다. 언제나 민준이를 위한 것이죠. 가슴속이 익숙하고 달콤하게 저려왔습니다. 제 아들, 이제 35살의 어엿한 남자이고 아내 지혜와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영원히 무언가 부족한 우리 민준이입니다. 차가 고장나거나 회사에서 보너스가 밀리거나 지혜에게 급하게 새 구두가 필요하거나 그들에게는 항상 긴급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도우면서 어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주었습니다. 제 자신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설탕 없이 차를 마시고 감자 하나만 넣고 국을 끓이면서도 제 아들이 굶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항상 조금 서둘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민준이는 수화기에 대고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지혜는 느낌표 3개와 하트 이모티콘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빠르고 현대적인 삶이 있으니까요. 늙은 어머니 앞에서 격식을 차릴 시간이 없겠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 지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다시 한번 세어 보았습니다. 제 식비로 남겨둔 묶음에서 가장 큰 5만 원권 지폐를 꺼내 아들을 위한 돈에 더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버틸 수 있어. 대신 그들은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겠지. 지혜는 휴가를 가서 재충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기뻤습니다. 제가 세상을 보지 못했으니 그들이라도 보게 되기를. 남은 연금은 낡은 책 속에 넣었고 장식용으로 선반에 놓아둔 찻주전자 안에는 비상금을 보관했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돈, 제 장례비를 위한 돈이었죠. 속으로 씁쓸하게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조금씩 모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영혼이 조용한 모성애적 자부심과 자기 희생으로 가득 찼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날카롭고 꿰뚫는 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화면에 아들이라는 이름이 뜨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 민준아. 저는 목소리가 씩씩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억눌린 울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제 심장은 차가운 덩어리처럼 오그라들었습니다. 돈과 평온에 대한 모든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아? 무슨 일이야? 어디야? 집이에요. 너무 아파요. 열이 펄펄 나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는 심하게 찢어질 듯이 기침을 했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도둑 맞았거나 모르겠어요. 카드랑 마지막 남은 현금이 다 들어있었는데 지혜랑 저는 야근커녕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요. 지혜는 저녁까지 회사에 있고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제 아들, 제 유일한 아들이 혼자 아프고 굶주린 채 누워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편도선염에 걸린 어린 시절의 제가 밤새 그의 침대 곁을 지키던 모습, 다리가 부러진 10대 시절의 제가 병원으로 곰탕을 가져다 주던 모습, 지금 갈게. 저는 공포를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있어. 내가 다 가져갈게. 고마워요, 엄마. 그는 속삭이고는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울거나 한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반으로 다가가 도자기 찻주전자를 내렸습니다. 그 안에서 제 모든 재산, 비상시를 위해 모아둔 돈을 식탁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비상시가 닥친 것입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즉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한, 세어보지도 않고 모든 돈을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로 달려갔습니다. 어제 끓여둔 곰탕이 냄비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하고 구수한 소사골로 끓인 국물. 저는 항상 이런 국물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빨리 불에 올려 끓여서 더 오래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한 뒤 다락에서 꺼낸 큰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가방에는 양파, 마늘, 생강, 감기에 좋은 것들을 모두 챙겨 넣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유자청 한 병도 챙겼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옷을 입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버려야 했던 낡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밖은 춥고 으슬으슬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안은 불안감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제발 더 아프지 않기를, 제발 늦지 않기를. 그들의 새 아파트까지는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는 높고 개성 없는 아파트들이 즐비한 제게는 낯선 동네를 걸어서 지나야 했습니다. 가방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뜨거운 국이 든 보온병은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곤함도 발밑에 얼어붙은 웅덩이도 느끼지 못한 채 거의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무심한 눈길로 저를 훑어보는 경비 아저씨가 있는 곳.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제 열쇠를 꺼냈습니다. 만약을 위해 그들이 직접 준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만약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아픈 아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들어서며 차가운 바깥 공기와 진하고 몸보신에 좋은 뜨거운 국물 냄새를 함께 들여왔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아. 저는 속삭이며 불렀습니다. 나야.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한 걸음 더 들어섰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쉬거나 약하지 않았습니다. 크고
맑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웃음이 아니라 건강하고 걱정 없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웃는 그런 행복하고 우렁차고 터져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소금 기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폐 속의 공기가 다 빠져나갔지만 웃음소리는 계속해서 방 안에서 흘러나와 아파트를 채우고 제 머릿속을 채우며 불안과 사랑, 연민을 모두 밀어냈습니다. 그것은 경종처럼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그 명랑하고 즐거운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귀가 먹먹해질 만큼 끔찍한 진실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제 안에 구멍을 뚫는 듯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얼음장 같은 바람이 몰아쳐 제 안의 모든 온기, 모든 생명력을 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오셨어. 민준이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환희가 넘쳤습니다. 응, 지혜야, 응. 돈은 우리 주머니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야. 계약금은 확보됐어. 최 대표님께 내일 당장 첫 입금분을 보낼 수 있게 됐어. 세상이 좁아졌습니다. 그것은 한 점으로 제 가슴 속에 울리고 꿰뚫는 공허함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밖의 도시 소음,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제 자신의 숨소리,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 말들만 남았습니다. 계약금, 최 대표님, 속아 넘어왔다. 제 손에 들린 뜨거운 보온병이 갑자기 견딜 수 없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는 더 이상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서 저를 얼어붙게 만든 얼음을 뚫고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국물, 제 장례비에서 긁어모은 돈, 온 도시를 가로지른 저의 공황 상태의 질주, 제 아들이 빨리 낫기를 바라며 버스에서 속삭였던 기도들,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제가 바보 같고 순진한 늙은이 역할을 맡은 연극이었고 저는 그 역할을 너무나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몇 주 전 그들이 또 돈을 빌리러 왔을 때 나눴던 대화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재능을 가지고 뭔가를 하셔야 해요.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그때 민준이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냐, 나중에, 지금 말고 내 재능으로 뭔가를 하라. 계약금. 그리고 저는 갑자기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명확함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남은 유일한 것, 제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제 평생의 업, 제 요리 비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배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궁핍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으름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있는 가장 신성한 것, 제 사랑, 언제라도 달려가 도울 준비가 된 저의 맹목적인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그 순수한 감정을 가져다가 어떤 최 대표라는 사람을 위해 자신들의 거짓말이라는 진흙탕에 처박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눈가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비명은 얼음 마개처럼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제 안에는 분노도 경로도 없었습니다. 오직 추위만이 있었습니다. 겨울 호수 바닥처럼 고요하고 균일하고 끝없는 추위. 그리고 그 추위 속에서 조용하고 단호하고 최종적인 결심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리내지 않으려고 몸을 숙여 가방과 보온병을 현관의 작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제 움직임은 마치 어떤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정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 사랑의 화신이었던 이 국물을 마치 무덤에 꽃을 놓듯 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죽어버린 것에 대한 말없는 작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돌아섰습니다.
뒤로 물러나등 뒤에 문을 더듬어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당겨 열고 문지방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자물쇠가 철컥거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잡고 닫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한 줄기 빛이었고 그곳에서는 여전히 제 아들의 태평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빛도 사라졌습니다. 철컥.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가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2층, 한 계단, 한 계단. 저는 뛰지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똑바로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텅 빈 계단과 마찬가지로 텅 빈 제 영혼 속에서 둔탁한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이전의 삶에서 어떤 새로운 아직 알 수 없는 삶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깥의 추위는 안의 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전처럼 무의식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걸었습니다. 제 아파트는 익숙한 바닐라와 계피향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것은 희생된 꿈의 냄새였습니다. 제 어리석음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옷도 벗지 않고 불도 켜지 않은 채 곧장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높은 찬장으로 의자를 끌어다 놓고 흔들리지만 단호하게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곡물 단지와 소금 봉지들 넘어 가장 멀고 먼지 쌓인 위쪽 선반 구석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찾고 있던 것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낡은 삼배 수건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책이었습니다. 제 책. 아버지가 제게 만들어주신 낡은 가죽 장정의 두꺼운 공책. 표지에는 오래전에 새겨진 김영자의 요리 비법이라는 금박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내려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건을 펼치고 매끄럽고 시원한 가죽 표지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이 책은 저의 유일한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죽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할머니의 삶, 꿀케이크의 비법을 전수해 주신 어머니의 삶, 제 자신의 삶 수년간의 실험, 이상적인 비율, 이상적인 온도, 이상적인 맛의 조화를 찾기 위해 지새운 잠 못 이루는 밤들. 모든 페이지는 제 빽빽한 글씨로 채워져 있었고 여백에는 메모가 기름과 밀가루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밀가루와 설탕, 향신료의 언어로 번역된 제 영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라 훔쳐서 제 본질, 제 핵심을 뜯어내어 어떤 최대표라는 사람에게 넘겨주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비법을 개성 없는 대량 생산품으로 만들어버릴 테죠. 저는 책을 바라보았고 제 안의 추위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강철로 제가 평생 가져본 적 없는 것 같은 척추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조심스럽게 책을 다시 수건에 싸서 낡은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신분증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은 낮과 밤새도록 안락의자에 앉아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옆 동네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저는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어리고 젊은 여직원은 졸리고 무관심하게 제 말을 듣고 서류를 작성하고 저를 개인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무거운 격자문이 윙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우리는 금속과 돈 냄새가 나는 조용하고 차가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직원은 긴 열쇠로 제 금고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속 상자. 저는 그것을 열고 망설임 없이 꾸러미를 차가운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여직원은 그것을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철커덕하는 소리가
그 고요함 속에서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단절하며 닫히는 감옥 문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은 밝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제 영혼에는 안도감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와 공허함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귀청이 터질 듯한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고 맑은 백지와 같은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 위에 무엇을 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펜을 줄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과거에 대한 씁쓸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진짜 원두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특별한 날이 온 것 같았습니다. 창가 안락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흐르는 평범한 도시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들, 사람들, 창틀 위에 비둘기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웅변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돈을 찾고 어머니는 잠시 진정하도록 내버려둬도 된다고 결정했겠지요. 오늘 정오가 지나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에 뜨는 아들이라는 글자를 보며 제 안에서 익숙한 따뜻한 설렘 대신 차갑고 무거운 강가의 돌멩이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벨이 거의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감정 없이 평탄했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아픈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사람처럼 잘 숨기지 못한 짜증만이 묻어났습니다. 어제 오셨다가 그냥 가셨더라고요. 국은 두고 가셨던데 기다렸는데 저는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당신 현관에 서서 당신이 나를 이긴 승리를 축하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당신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내 심장을 찢어놓았다고? 삐치셨어요? 그가 말을 이었고 조급한 기색이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가 잘못됐으면 그냥 말을 하면 되잖아요. 삐쳤다고.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한 말인가. 그들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설명되는 단어였습니다. 엄마가 삐쳤다. 입을 삐죽 내밀었다. 잠시 그러다 말겠지.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저는 그의 무관심을 꾸짖고 전화 좀 자주 하라고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와서 저를 껴안고 우리 엄마라고 부르면 저는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 아들, 제 유일한 아들이니까요. 일이 있었어. 저는 여전히 평탄하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화기 저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꾸짖음, 한숨, 어쩌면 눈물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가 다룰 줄 아는 무언가를. 하지만 제 침착하고 냉담한 어조는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알았어요. 그건 그렇고. 엄마, 저희 지혜랑 내일 아마 들를 것 같아요. 가져갈 게 좀 있어서요. 제 안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 가져갈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제 책. 그들은 그 책이 늘 있던 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지 쌓인 선반에 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채로 저는 그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열쇠로 자신감 있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아파트에 들어오는 모습. 그들은 이미 제 돈, 제 장례비를 자신들의 계약금으로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상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것을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어머니니까요. 그러니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연히 그들의 것입니다. 제 시간, 제 돈, 제 힘, 그리고 누렇게 바른 페이지의 요리법으로 쓰인 제 영혼까지도 배경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분명하게 그녀는 민준이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무시해. 삐치다 말겠지. 맨날 저러잖아. 삐치다 말겠지. 어린아이처럼 변덕스러운 노인네처럼 그저 기분이 안 좋은 사람처럼 그들의 눈에 저는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편리한 부속품. 가끔 고장나지만 대체로 잘 작동하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그 생각은 제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현관에서 잿더미가 될 때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재와 차갑고 맑은 분노뿐이었습니다. 소리치고 그릇을 깨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조용하고 집중된 분노. 힘과 명철한 정신을 주는 분노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모릅니다. 그들은 저를 알려고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엄마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빵을 구워주고 양말을 꿰매주던 그 여자가 한때는 밤에 잠도 못 이룰 정도로 자신의 빵집을 열렬히 꿈꿨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프랑스 제빵사들에 관한 책을 읽고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은 자신만의 요리법을 비밀리에 개발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마지막 남은 것을 빼앗으려 할 때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 저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들르렴. 잘 됐네요. 민준이는 위기가 지나갔다고 느꼈는지 기뻐했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사랑해요, 엄마. 그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침묵 속에 남았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거의 만져질 듯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책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 대표님은 요리법을 받을 것이고 저는 삐친 채로 좀 있다가 진정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국을 끓여주고 연금을 넘겨줄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피곤한 눈, 희끗희끗한 머리, 입가에 잔주름을 가진 늙은 여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지혜가 무시하고 예측 가능하고 모해하다고 여겼던 바로 그 여자.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눈물도 원망도 아닌 강철처럼 단단한 새로운 무언가를.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양과 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가장 순한 양이라도 구석으로 몰아넣고 유일하게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하면 늑대의 이빨이 돋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계산착오는 저를 속였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가 제 사랑에 눈이 멀어 진실을 얼굴에 들이밀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저를 과소평가했고 그 과소평가는 그들에게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내일 그들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제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찬장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당혹감으로, 그 다음엔 짜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엔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순종적인 꼭두각시가 갑자기 줄을 끊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일 것입니다. 제 대답의 시작. 조용하고 침착하고 비명이나 히스테리 없는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단지 제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제게 당연히 속한 모든 것을. 그리고 아마도 제 인생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찻잔을 받침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찾아온 침묵 속에서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경희 씨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똑똑하고
통찰력 있는 눈에서 저는 동정이 아닌 오히려 혹독한 확인을 보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구축한 세상이 종이로 만든 무대장치에 불과했다는 확인. 나 가볼게, 경희야. 저는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억지로 똑바로 섰습니다. 고마워. 아니, 잠깐만. 그녀는 제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는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너 혼자 아니야.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라니 얼마나 잊고 지냈던 따뜻한 단어인가. 하지만 지금은 혼자여야만 했습니다. 이 새로운 진실의 깊이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 제 아파트의 침묵 속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단순한 속임수,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차갑고 법적으로 형식화된 계산. 몇 년 전 심장마비 후에 병원에서 서명했던 위임장. 민준이의 보살핌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그 서류가 그들의 손에 든 무기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훔치기 위한 무기. 집으로 가는 길은 안개 속 같았습니다. 익숙한 거리를 걸었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소음, 자동차 경적 소리, 행인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경희 씨가 말한 한 단어,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사기. 그것은 추하고 낯설고 범죄 뉴스나 법정 기록에나 나올 법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제 조용한 삶, 바닐라 향 나는 제 아파트에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제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책을 찾지 못하고 그들의 반짝이는 깨끗한 아파트로 돌아갔을 그들을 상상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지혜는 분명 민준이를 닥달했을 겁니다. 내가 말했잖아. 더 일찍 했어야지. 당신은 맨날 미루기만 해. 그러면 민준이는 변명하며 제게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어머니에게 화를 냈을 겁니다. 그들의 완벽한 계획을 망쳐버린 어머니에게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것이 단지 성가신 지연일 뿐이라고 압력을 가하고 위협하고 동정심에 호소하면 자기들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상호 비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전화벨이 울렸을 것입니다. 저는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그 건조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최 대표님 같은 사람들은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의 비서나 변호사였겠죠. 동정심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고 오직 숫자와 기한만이 있는 목소리. 박민준 씨 되십니까? 대성제빵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계약건에 대해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자세를 바로잡고 목소리에 무게를 싣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민준입니다. 계약금으로 첫 번째 분할금은 약속대로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부서에서 작업을 시작하려면 계약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부록 1에 명시된 지적재산, 즉 원본유리 비법 책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 안에 원료와 방법론 분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적재산. 할머니의 영혼, 어머니의 잠 못 이루는 밤. 완벽한 커스터드 크림을 찾다가 생긴 제 흰머리에 대한 얼마나 차갑고 영혼 없는 이름인가. 저는 민준이가 초조해하기 시작하고 지혜에게 겁에 질린 시선을 던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이해합니다. 약간의 지연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책이 복원 중입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거짓말인가. 들킨 아이의 거짓말. 하지만 수화기 속 목소리는 가차 없었습니다. 복원에 대해서는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한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4조 2항, 계약금 수령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모든 문서를 인계한다. 기한은 내일 오후 5시에 만료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7조 사항에 따라 귀하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침묵, 짙고 울리는 침묵. 저는 제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무게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만이 있었습니다. 즉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거래 파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내일 5시까지 책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짧은 신호음과 그들의 아파트에 찾아온 침묵, 공포로 가득 찬 침묵. 이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이것이 제 삐침도 늙은이의 변덕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체스 경기처럼 계획되고 차가운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단지판에서 핵심적인 말을 치웠고 그들의 모든 게임은 무너졌습니다. 부자가 되는 그들의 빠른 길, 그들의 쉬운 돈, 새 차와 해외 휴가에 대한 그들의 꿈, 이 모든 것이 호박으로 변했습니다. 더 나쁘게는 빚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빚으로 그들이 제게서 그토록 쉽게 빼낸 돈을 이제 돌려줘야 했습니다. 게다가 벌금까지 붙어서 제 장례비가 그들의 목에 걸린 돌멩이가 되어 그들을 바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패닉. 그것이 그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끈적하고 메스꺼운 패닉. 그들은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자신들의 우리 안에서 서로에게 부딪히며 뛰어다녔습니다. 비난과 비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어머니 때문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분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라고. 지혜가 빽빽 소리쳤을 겁니다. 그럼 넌 뭘 보고 있었어? 대성제빵 아이디어는 네가 낸 거잖아. 민준이가 맞받아쳤을 겁니다. 그러다 그들의 분노와 두려움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유일하게 올바른 출구를 찾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감히 제 재산을 제 마음대로 처분한 그들의 미래를 망친 저는 아파트에 들어와 문을 걸쇠로 잠갔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안에서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습관은 죽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패닉, 그들의 분노, 그들의 절망. 이 모든 것이 제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치고 요구하고 애원하기 위해 이곳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안의 추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갑옷이 되었습니다. 소리치게 놔두고 요구하게 놔두세요. 그들은 더 이상 제게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업무 위임장은 한 가지이지만 사기를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경희 씨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고 제 세계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낡은 삶의 폐허 위에서 이 작은 아파트의 침묵 속에서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발밑에 단단한 땅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땅이었고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그것을 빼앗기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차를 끓일 틈도 없었습니다. 날카롭고 다그치는 초인종 소리가 칼처럼 아파트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한 번의 벨소리가 아니라 짧고 성난 소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고 필사적으로. 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문으로 다가가 걸쇠를 풀었습니다.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는 그들, 민준이와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열에 들뜬 듯 번뜩였습니다. 이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궁지에 몰려 누구에게나 달려들 준비가 된 두 마리의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으로 들이닥쳐 제 깨끗한 발매트에 더러운 자국을 남겼습니다.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고 비명처럼 갈라졌습니다.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책은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망쳐놨어요. 모든 걸. 그녀는 팔을 휘저었습니다. 그녀의 비싼 매니큐어가 복도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포식자처럼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라 주인의 그릇을 깬 하녀처럼, 성가신 장애물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저희는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집, 차. 저희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될 거라고요. 다 어머님 고집 때문이에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세상의 모든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독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말을 쏟아내는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빚. 단 한 번도 당신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 제 권리, 제 삶.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수년 동안 언제나 효과가 있었던 전술. 그는 동정심, 모성애에 호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그가 책망하고 서운한 듯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다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엄마 노후를 보장해 드리려고 부족함 없이 지내시게 하려고요. 저희가 새 아파트도 사드리고 여행도 다니셨을 텐데 저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가족. 그들이 이 단어에 얼마나 끔찍하고 왜곡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가족이란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위해 한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나 저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그토록 친숙하면서도 동시에 그토록 낯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가 하는 말을 믿는 걸까? 아니면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마지막 필사적인 조종일까? 저는 그가 단지 혼란스러워하고 지혜의 영향력에 굴복했을 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자리 잡은 차가운 명료함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는 공범이었고 완전한 공범이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린 척 연기하며 제 불안한 목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들으면서 동시에 제 등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조용했지만 그들 둘 다 침묵하고 얼어붙을 만큼 분명하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히스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얼음만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내 거야. 저는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지혜를, 그 다음엔 민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표지에는 내 이름, 김영자라고 쓰여 있어. 페이지에는 내 인생이, 우리 엄마와 할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지. 너희는 묻지 않았어. 너희는 그냥 가지려고 했지. 지혜가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저는 눈빛으로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넌 가족에 대해 말하는구나, 민준아. 하지만 가족은 거짓말하지 않아. 가족은 사랑과 두려움을 이용해 속이지 않아. 가족은 훔치지 않아. 누가 훔쳤다고요? 그가 폭발했습니다. 이건 사업이에요, 엄마. 엄마는 이해 못하세요. 이건 일생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요. 이건 사업이 아니야. 저도 똑같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그에게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제 시선 아래에서 움츠러들고 견디지 못하고 눈을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넌 내가 내 건강을 생각하며 서명한 서류를 가져갔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류를 내 등 뒤에서 비즈니스 계약을 맺는 데 사용했지. 내 것이 아닌 것을 팔기 위해서. 내 생각에 그건 사기라고 부르는 것 같구나.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무겁고 추하고 피할 수 없는 사기. 지혜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그녀를 때린 것처럼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민준이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위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탐욕과 자신감에 눈이 멀었던 그들의 의식에 마침내와 닿았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들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삐치다 말 변덕스러운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들이 배신한 여자였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남은 것을 빼앗으려 했던 여자. 그리고 그 여자는 울고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기라는 단어를 알았고 그것을 단지 이 조용한 아파트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당황으로, 당황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발밑에 벌어진 심연을 보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탐욕이 그들을 밀어넣은 심연.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민준이가 더듬거렸습니다.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경찰에 가진 않으실 거죠. 그는 여전히 낡은 수단에, 죄책감에, 자신이 짓밟아버린 혈연의 끈에 매달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네 엄마야. 제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함부로 대학에 놔두지는 않겠어. 책은 못 가져가. 나가거라.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제 자세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화강암 같은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저는 분노, 두려움, 이해 불능, 그리고 아마도 가장 깊은 곳,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깨달음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한 깨달음. 거래나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지혜는 콧방귀를 뀌며 먼저 돌아서서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준이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에는 필사적인 마지막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너져 내리고 그를 다시 부르고 울고 언제나처럼 껴안아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새로운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아내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가가 다시 문을 걸쇠로 잠그고 등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탱해주던 갑옷의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텅 빈 현관 바닥에 앉아 그들이 남긴 더러운 발자국을 바라보며 깊고 고르게 숨을 쉬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전투에서.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위해 싸울 사람이었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저릴 때까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가운을 털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울지 말고, 자신을 동정하지 말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무언가를. 저는 밀가루, 꿀, 달걀, 버터를 꺼냈습니다. 기적이 태어나는 바로 그 재료들, 제 꿀 케이크. 할머니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 우리 가족 대대로 작은 비법과 뉘앙스를 더하며 전해내려온 바로 그 요리법. 반죽을 다루는 일은 언제나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녹인 꿀과 향신료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며 그들의 방문 후에 남은 악취와 절망의 냄새를 몰아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집중해서 일했습니다. 모든 동작은 수년간 연마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명상이자 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상하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전화하지도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저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저는 그들의 다음 공격이 정면이 아니라 비겁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게 지혜의 방식입니다. 그녀는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음모를 꾸미고 소문을 퍼뜨리고 가장 아픈 곳, 제 평판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입구에서 동정적인 표정으로 저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영자씨,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어제 대개 며느리가 잠깐 들렀는데 케이크를 가져왔더라고. 당신 요리법으로 직접 구웠다고. 당신 기쁘게 해주려고 했다는데. 그런데 당신이 문도 안 열어줬다면서. 아주머니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속상해하던지. 요즘 당신이 연기력이 쇠해서 손에서 다 놓치고 빵 맛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 저는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 호기심과 묘한 고소함이 섞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탓이죠, 뭐.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쩌겠어요. 하지만 속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어리석고 원시적이지만 그래서 더 역겨운 계획.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노망이 났고 제 실력은 과거의 것이며 제 요리법은 제 손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그들이 이 유산을 구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설득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제 요리법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라 제 이름까지 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경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나한테 손님이 좀 와 있어. 그녀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고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강철 같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네, 며느리가 뭘 좀 가져왔네.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카페에 동네 맛집 블로거 2명도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자기 솜씨를 선보였더라고. 제발 와줘. 저는 이것이 절정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지막 필사적인 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희 씨의 카페에 들어섰을 때 저는 즉시 그녀를 보았습니다. 지혜는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두 젊은이와 함께 앉아 활기차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꿀케이크와는 거리가 먼 무언가가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색이 바랬고 시트는 건조하고 울퉁불퉁했습니다. 버터 대신 값싼 마가린, 진짜 꿀 대신 설탕 시럽, 오랜 시간 뭉근히 끓이는 대신 소다. 저는 멀리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저를 보고 얼굴에 기쁜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마침 어머님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일어서며 지저귀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한테 어머님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요즘 연기운이 없으셔서 그 자랑하시던 꿀 케이크도 예전 맛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운 내시라고 구워왔어요. 그녀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카페 전체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식적인 동정심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서는 승리의 불꽃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웃음거리로 만들 늙고 병든 시어머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게 다가온 경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경희 씨는 말없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블로 돌아섰습니다. 지혜 씨, 정말 친절하시네요. 경희 씨는 조금의 가식도 없는 평탄한 주인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시다니. 하지만 괜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녀는 웨이트리스에게 신호를 보냈고 웨이트리스는 주방에서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쟁반 위
아름다운 도자기 접시에는 케이크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케이크. 어젯밤 제가 구운 바로 그 케이크. 완벽하게 고르고 얇은 시트가 부드러운 사워크림으로 촉촉하게 적셔진 높은 케이크. 짙은 호박색의 꿀빛깔. 위에는 벨벳 같은 가루가 뿌려져 있고 민트잎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 케이크에서 풍겨나오는 향기. 섬세하고 복잡한 메밀꿀과 계피, 그리고 무언가 포착하기 어려운 제 비밀 재료의 부케가 주위 공간 전체를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경희 씨는 지혜의 한심한 모조품 옆에 그 접시를 놓았습니다. 대조는 단순히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값싼 잡지의 복제품과 위대한 거장의 원본을 비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의 가짜와 진짜 다이아몬드를 비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블로거들은 침묵했고 그들의 시선은 한 조각에서 다른 조각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당혹감이, 그 다음에는 이해가 쓰여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손님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경희 씨는 제 케이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의 꿀 케이크입니다. 오늘 아침 제 카페를 위해 특별히 구워주셨어요. 한번 맛보시고 비교해보세요. 지혜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핏기가 천천히 그녀의 뺨에서 사라지며 창백하고 보기 흉한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제 케이크와 자기 케이크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저를 모욕하려는 욕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모조품은 언제나 원본과 구별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전문가라면 더욱 그렇다는 것을. 카메라를 든 젊은 블로거 한 명이 포크를 들어 조심스럽게 제 케이크 한 조각을 잘랐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세상에,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네요. 두 번째 블로거인 여성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녀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쳐다보았고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흥미도 존경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있었습니다. 모욕은 완전하고 공개적이고 최종적이었습니다. 지혜는 카페 한가운데 서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녀와 그녀의 한심한 케이크,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해진 그녀의 거짓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더듬거리더니 가방을 움켜쥐고 인사도 없이 카페에서 거의 뛰쳐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아서 오랫동안 제 안에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에 대한 연민 때문이 아니라 조용하고 밝은 감정, 제가 방금 되찾은 자존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치지도 비난하지도 그녀의 수준으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제 일, 제 기술, 꿀 케이크 한 조각에 구현된 제 진실이 저를 대신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떤 거짓말보다도 강했습니다. 경희 씨가 다가와 조용히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한두 사람이, 그러다가 더 크고 자신감 있게. 그들은 제게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과 장인 정신에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멍하니 서서 차가운 공허함 대신 따뜻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줍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살아있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창밖은 이른 봄입니다. 하늘은 높고 꿰뚫을 듯 맑으며 공기는 녹은 눈과 새로운 삶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주방 한가운데 서 있지만 이곳은 더 이상 바닐라 향 나는 제 작은 부엌이 아닙니다. 이곳은 일하는 오븐의 윙윙거리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행복한 분주함으로 가득 찬 크고 밝은 전문 공간입니다. 사방에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빛을 잡아 반사하여 공간을 더욱 크고 밝게 만듭니다. 제 몸에는 새하얗게 풀먹인 요리사 가운이 걸쳐져 있습니다.
마치 제2의 피부처럼 완벽하게 맞습니다. 가슴 주머니 위에는 금실로 두 단어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김영자. 저는 가끔 그 단단하고 도들새김된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쓸어봅니다. 제가 되찾은 제 이름. 선생님, 브리오슈 반죽 다 됐어요. 제 제자인 수진이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돌아봅니다. 수진이는 이제 겨우 19살입니다. 그녀의 눈은 불타오르고 손가락은 늘 밀가루 투성이입니다. 그녀는 제가 언젠가 화덕 옆에 할머니를 바라보았던 것과 같은 경외심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서두르지 마라, 수진아. 저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5분만 더 숨쉬게 해줘. 느껴봐. 반죽은 살아있어. 저는 무성한가처럼 부풀어 오른 반죽이 담긴 거대한 반죽기로 다가가 가볍게 만져봅니다. 따뜻하고 탄력있고 제 손길에 반응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 속에 제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지혜, 이제 제가 전수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대성제빵과의 거래는 물론 파탄났습니다. 그들은 계약에서 쫓겨나 거액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경희 씨는 그들이 차를 팔았고 지혜가 두 번째 직장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위협과 요구로, 그 다음에는 불평과 눈물 어린 부탁으로 제게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어떻게 귀신에 씌었었는지에 대한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복수심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었기 때문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다리는 제가 그의 웃음소리를 들었던 그날 잿더미가 되었고 저는 새로운 다리를 지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빴습니다. 저는 제 새로운 삶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그 사건 이후 경희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내 자리는 연금 생활이 아니라 여기야. 그녀는 주방 개조와 새 장비에 돈을 투자했고 저는 제 영혼과 은행 금고에서 되찾은 제 요리 비법 책을 투자했습니다. 이제 그 책은 먼지 쌓인 구석이 아니라 경희 씨 사무실의 금고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혀진 또 다른 걸작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만 그것을 꺼냅니다. 우리 카페는 이제 경희와 영자의 식탁이라고 불리며 매일 그 문 앞에는 줄이 늘어섭니다. 사람들은 제 나폴레옹 케이크, 공기처럼 가벼운 커스터드 크림을 채운 에클레어, 그리고 물론 전설이 된 바로 그 꿀 케이크를 맛보기 위해 온 도시에서 찾아옵니다. 저는 단순히 빵을 굽는 것이 아니라 창조합니다. 새로운 조합을 고안하고 오래되고 거의 잊혀진 요리법을 기억해냅니다. 길모퉁이의 작은 빵집에 대한 제 꿈은 이루어졌지만 제가 상상도 못했던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크고 더 밝고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가끔 드문 조용한 순간에 저는 빛나는 냉장고 표면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차가운 금속 속에서 늙고 희끗희끗한 여인이 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그 우주적인 피로감과 조용한 슬픔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빛, 흥미, 열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5분과 제 영혼에서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저는 젊어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서 잠에서 깹니다. 오늘 크루아상이 어떻게 부풀어 오를지, 수진이가 완벽한 머랭 크림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해방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조용하고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냄새, 사람들, 수진이의 웃음소리, 경희 씨의 능숙한 목소리, 손님들의 감사한 미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갓 구운 빵, 초콜릿, 카다멈 냄새가 납니다. 오븐에서 막 꺼낸 빵처럼 따뜻합니다. 저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복수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이 반짝이는 주방에, 제가 굽는 모든 케이크에,
제가 새롭고 깨끗한 공책에 적는 모든 새로운 요리법에 있습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인생의 35년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남김없이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언제나 무언가 남습니다. 바로 그 불꽃, 제가 깊은 선반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꿈. 그것을 꺼내 먼지를 털고 타오르게 할 용기를 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들, 민준이와 지혜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그토록 추하고 무자비한 배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조용한 아파트에서 연금을 묶음으로 나누고 가장 좋은 것, 마지막 남은 것을 그들에게 주며 여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하얀 가운을 결코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 모습에서 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여인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단지 사실의 확인일 뿐입니다. 인생은 때때로 매우 아프게 때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런 타격이 당신이 자신으로부터 숨어있는 껍질을 깨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선생님, 보세요. 수진이가 완벽하게 황금빛을 띤 브리오슈가 담긴 쟁반을 제게 가져옵니다. 성공했어요. 저는 그녀의 빛나는 얼굴, 밀가루 묻은 손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 저는 말합니다. 이제 너는 준비가 됐어. 다음 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직접 해봐. 그녀의 눈에 두려움과 섞인 환희가 번쩍입니다. 제가 매일 느끼는 바로 그 환희. 네, 제 인생은 이제 여기, 이 윙윙거리는 소리, 이 따뜻함, 이 달콤한 이루어진 꿈의 향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김영자 씨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배신이 새로운, 진정한 삶의 시작이 된 이야기. 그녀의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삶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삶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최고의 지혜와 힘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맹목적인 모성애가 어떻게 개성을 지우는 희생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때에 자신과 자신의 꿈, 자신의 존엄성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김영자 씨가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쨌든 유일한 자식이니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특별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새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물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켰는지 읽어보는 것은 저희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